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천륜을 저버린 짐승 같은 인간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려고 글을 올립니다. 2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처럼 언제나 밝게 웃으며 착하게만 보였던 사람이 마음속에는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몸소리가 쳐지도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지독하고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차마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오늘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끔찍한 기억을 모두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차라리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그렇지 않든 제가 겪은 일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같은 과에 들어온 신입생이 저를 좋다고 죽자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연하남에게는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서 무시했는데 그는 누나가 아니면 죽어버릴 거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저를 애완견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정경호라는 남학생이었죠. 처음에는 하는 짓이 당돌하고 귀여워서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술자리에서도 다른 선후배들을 제치고 기어이 제 옆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저와 같이 듣는 교양 과목 시간에도 늘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았어요. 제가 떨어져 앉으라고 정색을 하고 말해도 경호는 막무가내였죠. 싫어. 난 누나가 너무 좋고 누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경호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강의실 안에서 큰 소리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만든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경호는 저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서 제가 가는 곳이라면 화장실만 빼고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동아리에도 들어왔죠. 동아리방에서 경호를 만나자 저는 그를 따로 불러서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제 솔직한 마음을 말해주었어요. 경호야, 이제 그만 따라다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는 너랑 사귈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마. 나는 말이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말을 믿어. 누나도 분명히 나를 좋아하게 될 테니까. 너 정말 이럴래? 싫다는데 왜 귀찮게 굴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동아리 회장이 저희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동아리 회장은 제 여자 동기였어요. 네가 경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리 얼핏 들었어. 자세하게 말해봐. 왜 그래? 저는 회장에게 스토커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경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렇구나. 그럼 내가 경호 만나서 잘 타일러 볼게. 며칠 뒤에 회장은 경호를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회장은 긴 한숨부터 내쉬었죠. 효정아, 경호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2시간이 넘게 타일렀는데 죽어도 너를 포기 못하겠다고 하더라. 내 생각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데?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인을 만들어버려. 그럼 경호도 포기할 거야. 내가 괜찮은 남자 소개해줄게. 그녀는 자기 오빠의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감 없이 만났는데 그는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에 대한 배려심도 많은 다정다감한 남자였어요. 저는 한 번의 만남으로 그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장은 경호 귀에 들어가도록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경호는 전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누나,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경쟁자가 생기니까 승부욕이 더 불타올라. 두고 봐. 누나는 반드시 나랑 결혼하게 될 테니까. 제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경호는 선배와 제가 데이트를 하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제게 사정을 들은 선배도 경쟁자가 있으니 재미있다고 웃으며 넘겼는데 나중에
선배도 경호가 얼마나 지독한 독종인지 알게 되었어요.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저희들을 감시하면서 따라다니자 경호의 방해에 짜증이 난 선배는 경호와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잡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경호는 저희들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고 거기에 질려버린 선배가 먼저 손을 들고 말았어요. 효정아, 우리 그만 만나자. 난 찰거머리 같은 놈이 붙어있는 여자랑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경호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시련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경호한테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아니, 누나가 웬일이야? 먼저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이제 나를 받아주기로 한 거야?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경호는 좋아서 해벌쭉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노려보면서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너,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에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미친 자식. 기습적으로 뺨을 맞은 경호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탁 놓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친구들과 기분 좋은 술자리를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웬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경호였죠. 그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나,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해. 왜 이래? 난 너랑 할 말 없어. 저리 비켜. 저는 경호를 밀어버리고 다급하게 집 안으로 도망치듯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저를 기다리는 경호 때문에 저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부모님들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셨고 스토커에게 시달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들은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뿐이었고 제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서 처벌하기가 난감하다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제 친구 동아리 회장은 이제 그만 경호를 받아주는 게 어떠냐는 말까지 했어요. 효정아, 웬만하면 경호하고 사귀어봐. 애가 귀엽고 착하잖아. 싫어. 난 연하는 죽어도 상종 안 한다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한테 양보할게. 어머, 난 덩치가 있고 듬직한 남자가 좋아. 경호처럼 삐쩍 골아먹은 남자는 딱 질색이야. 사실 경호는 외모가 여자들에게 호감형은 아니었어요. 그날도 경호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호야, 너 정말 이럴래? 내일도 찾아오면 학교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 버릴 거야. 나는 너랑 사귈 생각 없다니까? 누나, 나는 누나가 아니면 세상 어떤 여자도 싫어. 누나 정말 사랑해. 한 달만 나랑 사귀자. 그래도 싫으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제발 부탁이야. 그때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경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겁도 없이 여자를 희롱하고 있어. 너 오늘 뜨거운 맛 좀 봐. 왜 이러세요? 제 사촌 오빠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유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실업 유도팀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 외가로 간 엄마가 날마다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는 정신병자 불량배 같은 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소연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촌 오빠가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답니다. 사촌 오빠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 딱 걸렸던 거예요. 경호는 사촌 오빠에게 멱살이 잡혀서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질질 끌려가서 정말 복날 개 맞듯이 맞았어요. 저러다가 사람 하나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난 제가 오빠에게 사정을 하며 말렸지만 경호는 이미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너 한 번만 더 효정이한테 찝쩍거리면 정말 이번 생은 마감하고 다음 생을 기약할 각오해. 알았어? 사촌 오빠가 간 다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골목에 쓰러져 후늦게 오는 경호를 보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저는 경호를 부축해서 일으켰고 근처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좋아? 난 누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다른 여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정말이야, 누나만 보인다고.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왜? 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가 뭐 대단한 여자라고 순진하고 착한 남자 가슴에 못을 박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네 말대로 딱 한 달만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보자. 정말이야? 그래, 오늘부터 1일이야.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그때부터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약속한 한 달 뒤에 저는 그를 제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성적이 괜찮았던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공채에 당당하게 합격했고, 저희들은 몇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뒤에 저는 남편에게 노총각 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0살이나 차이가 나서 곧 40을 바라보는 노총각이었죠. 그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 말을 별로 하지 않았고 형이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형에게 묘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뭐든지 나보다 잘했어. 그래서 늘 비교당했는데 난 그게 싫었어. 키도 작고 약골인 남편과는 정반대로 키도 제법 컸고 수년간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몸 관리를 해서 탄탄한 근육질에 균형 잡힌 체격이었어요. 게다가 회계사라는 1등 직업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어디에 내놔도 여자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줄을 설 정도로 남편감으로는 최고로 꼽을 조건을 두루 갖춘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직 변변한 연애 한 번 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결혼을 못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자에 별로 흥미도 없고 회계사 일에 너무 바빠서 연애를 하는 걸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요. 아주버님은 정말 일에만 파묻혀서 사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남편에게 들으니 아주버님은 학창시절부터 유별난 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공부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형은 정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에 빠져 있었어. 어떤 때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집중해서 책을 본다니까. 미친 책벌레라는 별명에 걸맞게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전교에서도 1, 2등을 다툴 정도였으니 명문대학의 법대를 보내서 판검사를 만들 생각을 하셨지만 아주버님은 회계사로 진로를 정해버렸다고 했어요. 경민아, 회계사도 좋지만 네 실력이면 충분히 판검사가 가능하잖아?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 판검사는 따분하고 지루해서 내 적성에 안 맞아. 앞으로 어떤 직업을 택할지는 나한테 맡겨줬으면 해. 그래, 알았다. 네 뜻대로 해라. 시어머니는 내심 아쉬웠지만 워낙 야무지고 총명한 큰아들이라 두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졸업하자마자 선배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독립했다고 하네요. 들리는 말로 그 바닥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큰 기업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미혼인 아주버님이 부담스러워서 행동이 조심스러웠는데 아주버님은 제게 아주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항상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면서 예의와 품격이 있게 저를 대해주셨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 아주버님에게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냐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좀 늦으면 어떠냐. 때가 되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겠지. 시어머니는 전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느긋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손자 재롱에 푹 빠져서 아주버님의 혼사는 시댁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아주버님이 미혼을 넘긴 다음에 시어머니의 말처럼 아주버님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큰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세금 문제로 아주버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결산과 회계 처리를 봐주느라 자주 만나면서 정이 들었다고 했어요. 둘은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예비 동서가 시댁을 찾아왔어요. 동서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서로 존댓말을 했는데 결혼과 혼수 준비를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단을 보러 시어머니와 함께 여러 군데 발품을 팔다가 잠깐 쉬려고 카페에 들렀을 때 동서는 저한테 이제 편하게 지내자고 말했어요.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 나도 이제부터 말 놓을게. 시어머니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 한 식구인데 언니 동생 하면서 친자매처럼 지내거라. 그래서 제게 새로운 언니가 생기게 되었죠. 서로 친해지면서 동서가 어떻게 자랐는지 듣게 되었어요. 동서는 어렸을 때 친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 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게 되었다고 해요. 동서 아버지는 몇 번이나 재혼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딸 하나만 바라보면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재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아이 소중아, 네 엄마가 될 뿐이다. 인사드려라. 동서는 처음부터 새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소중아, 앞으로는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지내자. 됐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가진 돈 보고 재혼 결심한 거 다 알아요. 뭐? 당신? 너도 성인이라서 어른 대접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동서의 아버지는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새엄마는 그 돈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어요. 내가 그 여자 뒷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했어. 전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돈 문제 때문이었거든. 새엄마는 전 남편이 가진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다가 들켜서 이혼을 당한 전력이 있었다고 해요. 동서는 아버지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서의 아버지가 워낙 새엄마에게 빠져 있으니 동서도 재혼을 반대할 수만 없었어요. 그런데 재혼 후에 씀씀이가 해픈 새엄마와 동서는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 카드로 300만 원이나 긁었던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쇼핑 좀 했어. 매일 집에서 노는 주제 쇼핑으로 몇백만 원이나 쓰고 다녀요? 당장 카드 내놔요. 뭐?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야? 동서는 새엄마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잘라버렸다고 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화가 난 새엄마는 발악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동서의 뺨을 때렸고 동서도 지지 않고 맞섰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아주 젊어서 동서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앙숙처럼 싸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동서가 결혼을 한 뒤로는 새엄마와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낸다고 했어요. 새엄마에게는 거칠고 반항적이었지만 제게 동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한 천사 같은 언니였어요. 제게 상전 노릇을 하지 않고 친언니처럼 살갑게 저를 챙겨줘서 저희들은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주말이나 연휴가 끼어서 매장에 손님이 많은 날이면 저는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어김없이 동서의 매장으로 나가서 알바를 뛰었어요. 일이 끝나면 동서는 어김없이 제게 일당을 챙겨주었어요. 어머 언니, 돈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산은 분명하게 해야지. 특별히 두둑하게 넣었어. 동서는 언제나 저를 여동생처럼 먼저 챙겨주었어요.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모일 때면 동서는 항상 저보다 먼저 시댁에 와서 모든 준비를 해두곤 했어요. 언니도 참, 내가 한 발 늦었네. 왜 힘들게 혼자 일을 다 해요. 내가 근처에 살잖아. 가까운 사람이 먼저 와서 준비해야지. 동서는 무엇 하나 손 아래인 제게 일을 떠넘기거나 부리려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힘든 일은 자기가 도맡아서 했죠. 외동딸인 저는 형제 없이 외롭게 자라서 언니 같은 동서에게 더 정이 많이 갔어요. 저는 동서에게 모든 걸 의지하면서 친언니처럼 기대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동서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2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재발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저는 갑자기 큰일을 당한 동서의 슬픔을 위로해주면서 장례에 관한 모든 준비를 도왔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동서의 새엄마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성형의 흔적이 보이는 얼굴과 짙은 화장, 그리고 뱀처럼 매섭고 얼음처럼 싸늘한 느낌이 드는 눈매에서 저는 그녀가 예사로운 여자가 아니란 느낌을 받았어요. 제 눈에도 동서가 말한 대로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달려들 여자로 보였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동서는 제가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어요. 효정아, 고마워. 네 덕분에 아버지를 무사히 보내드릴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언니가 제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웃으며 살아요. 그래,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동서는 밝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동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버님은 매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이라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동서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저와 시댁 식구들이 총동원되어서 며칠 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동서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형수님 소식은 없어? 없어. 경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찾는 중이라고만 해. 어떡해. 내일 내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인맥이 닿는 동창들을 통해서 형수님 행방을 찾아볼게. 벌써 열흘이 지났어. 나는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겠어.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려야겠어. 남편은 그러지 말고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한시가 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무작정 거리로 나가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좋기 몇만 장의 전단지를 돌렸지만 제보를 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버님은 거의 폐인 상태가 되었어요.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집에 틀어박혀서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마셨어요. 그냥 두면 아주버님에게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매일같이 동서의 집에 들려서 아주버님의 끼니를 챙기고 청소며 집안을 했어요. 아주버님이라도 기운을 차려야죠. 이렇게 넋놓고 술만 마시면 어떡해요. 정말 폐인 되겠네요.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 마음 알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서 식사하고 정신 차리세요. 재수씨, 정말 고마워요. 아주버님은 제가 끈질기게 권하자 겨우 수저를 들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식사를 챙기며 수발을 들자 아주버님은 술을 끊고 마음을 단단히 먹겠다고 약속했어요. 재수씨, 이제 모질게 마음 먹었어요. 술 끊고 사무실에도 다시 출근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 괜찮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한사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갔어요. 그날 저는 아주버님의 집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아주버님과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 나가려는데 밖으로 들리는 여자의 말을 듣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자기야, 그 여자가 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일주일 전에 앞으로 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아뒀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동안 연기하느라고 나도 힘들었어. 조금만 더 참아.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어. 그 여자가 서류에 사인만 하면 20억이란 돈이 생기는 거야. 언제 작전 개시할 거야? 이틀 뒤에 펜션으로 가서 그 여자 족치자. 순순히 말을 안 들으면 적당히 손을 봐줘야지. 좋아. 돈을 챙기고 나면 우리 미국으로 튀자. 곧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 경호랑 엄마도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미국? 너무 좋아.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이야. 사랑해, 자기야. 동서 새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동서의 새엄마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동서를 가둬놓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 돈 때문이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능하고 잘나가는 회계사로 생각했던 아주버님에게 10억이라는 거액의 빚이 있던 겁니다. 아주버님은 우연히 카지노에 들렀다가 그만 도박에 중독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일주일 뒤면 그들은 동서를 감금한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무슨 험한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들으면 아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리실 테니까요. 남편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까 생각도 했는데 자칫 아주버님이 눈치채고 일을 그르칠 수 있어서 제가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서둘려야 했어요. 다음날 경찰서로 달려가서 제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들이밀었어요. 이틀 뒤 그들은 같이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목적지는 강원도였어요. 저는 형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은밀히 그들을 따라갔죠. 펜션에 도착한 형사들은 그 인간들을 덮쳤고 펜션 지하실에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던 동서를 찾아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정신 차려요. 요정아, 그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버지 유산 때문이야. 동서는 보름이 넘게 갇혀 있어서 탈진해서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동서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고 형사들은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지른 그것들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특수감금과 공갈협박 혐의라고 했어요. 그것들은 동서가 물려받은 유산을 노리고 작당을 해서 강원도 펜션으로 여행을 가자고 꼬드겨서 지하실에 동서를 가둬버린 것이었어요. 동서의 아버지는 재혼 후에 계모가 자기 재산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암이 재발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자 새엄마 몰래 변호사를 통해서 전 재산을 동서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동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린 새엄마는 아주버님과 작당을 해서 동서를 강원도 펜션에 여행 가자고 유인한 다음에 수면제까지 준비한 것이었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동서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동서의 새엄마와 아주버님이 내연관계였다는 겁니다. 둘이 알고 지내게 된 계기는 아주버님 대학 후배의 누나가 바로 새엄마였다고 하네요. 우연히 대학 후배와 만나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그녀가 합석을 하게 되었고 첫 만남에서 불꽃 같은 느낌이 통한 둘은 비밀리에 만나면서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녀는 어처구니없게도 자기 애인이었던 아주버님에게 의붓 딸인 동서를 소개해주고 결혼까지 시켰던 겁니다. 그때는 동서가 출가 외인이 되면 동서 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자기 차지가 될 거란 계산을 했는데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것이었죠.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계시다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켜도 분수가 있지. 경민이 그놈이 이런 처참한 짓을 저지르다니. 너 아니었으면 큰애가 험한 꼴을 당할 뻔했구나. 고맙다. 동서는 병원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을 한 다음에 매장을 저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일하던 매니저가 그만두자 동서는 제게 옆에 있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효정아,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래. 알았어, 언니. 내가 항상 지켜줄게. 저는 오늘도 언니의 곁에서 든든한 동료이자 동생이 되어서 그녀가 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달래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리를 저버리는 순간 인간이 아니라 추악한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